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회의학과 관련한 교수님인 임조환 교수님에게 좋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시죠. 예, 소개를 받은 인하대 권현정 교수입니다. 표준 고위과정에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말하면 표준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인문학적인 거, 또 자연과학적인 거, 또 분석적인 내용, 이런 여러 분야에 전문적인 것도 필요하고 융합적인 또 성격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주로 이제 의학, 자연과학 전문가들과 많이 만나다가 인문과학 분야에 또 여러 전문가들을 만나게 되니까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분야에 있어서 여러 분야가 협력해서 시민들을 건강하게 만들고 제품 자체를 표준화해서 그것 자체가 시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 강의가 주로 의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건강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거가 좀 고려됐으면 좋겠다 하는 인식을 제 강의를 통해서 좀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독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모든 물질이 다 독이고요. 독이 아닌 게 없습니다. 독성 물질과 친환 물질을 구분하는 것은 양에 의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이 또 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전체 70%가 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 먹는 물의 양, 권장 양은 2리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적어도 문제고 너무 많아도 문제입니다. 많아도 사실 우리 몸의 시스템 자체에 교란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지나친 우리에게 필요한 양 이상의 지나친 것을 먹게 되면 다시 이 몸이 과량 섭취된 물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우리 몸의 항상성 균형이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물조차도 사실은 지나치게 많이 섭취되어지는 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른 물질에 노출되는데 독이 아닌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지나친 경우에서는 모든 물질이 다 독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파라셀수랍에서 또 독성학 분야 쪽에서 독성학 기초论 학자죠. 파라셀수가 이런 독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들에 대한 정의를 냈고요. 독성물질에 대한 정의 부분이 상당히 다양하게 먹었을 때 어느 시점에서 독이 독성이 나타나느냐 아니면 이제 피부에 도포했을 때 언제 나타나느냐 또는 흡입했을 때 어떻게 나타나느냐 주로 노출 경로에 따라서 그냥 먹는 걸 통해서 독성이 나타나는 거하고 흡입을 통한 것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로 노출 경로를 정하고 킬로그램당 어느 정도를 투입됐을 때 그게 독성이 나타나는지 얘를 저희가 평가하게 되고 약물 같은 경우에서는 어느 정도 투입했을 때 그것이 치료 효과가 있다. 또 치료 효과를 지나서 독성 물질로서의 효과를 나타낸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느 시점에서 독성 영향이 나타나 독성 영향이 성격이 어떻다. 주로 폐 독성이 있는지 아니면 심장 독성이 있는지 아니면 암을 발생시키는지 뭐 그런 부분들이 바로 독성에서 관심받는 영역이다. 그래서 독성의 영향이 어떠냐, 특성이 어떠냐,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독성이 나타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독성학의 주요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생활 속에서 이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물질이 많아지는데요. 기존 전체에 쓰여지는 화학물질의 양이 세계적으로 한 10만 종 정도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한 8만 종 정도 사용하고 우리는 4만 종 정도를 쓰는 것으로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다룰 수 있는 화학물질 양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죠. 그래서 1년에 1000개 정도의 새로운 물질 시장이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이게 적정하게 쓰여야 되고, 근데 이게 잘못 쓰여지거나 또 과다하게 사용됐을 때는 시민들에게 노출되어서 독성 영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있어서 이런 화학물질 사용하는 과정 중에서 큰 사고가 났는데 2011년도에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입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면서 우리가 화학물질 관리를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경우는 아무래도 화학물질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를 나타낼 부분이기 때문에 알몸에 도연이 쌓여 있다 이 책을 통해서 여러 화학물질에 대한 피해들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먹는 음식을 통해서도 애들한테 독성 영향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생활 속에서 집안 주변에서 여러 가지 화학물질 자체가 독성물질로 작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독성 영향이 어떻다는 것을 자세하게 가르쳐준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주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정보의 양은 굉장히 많고 넘치는데 사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기 시민들은 쉽지는 않습니다. 다 읽어보면은 이게 그런 것 같고 나한테 피해가 오는 것 같고 그렇지만 잘못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떻다 하는 것들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이런 정보가 제대로 잘 전달되어지는 통로가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애를 먹을 거를 선택할 때, 뭘 사줄 때 이것이 애들한테 피해가 있을까 없을까 하는 것들을 부모가 하나씩 다 따져야 되죠. 챙겨야 되고 그런 것들이 과중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주로는 엄마가 애를 가졌을 때, 태아에 노출이 있을 때 영유할 때 노출이 애의 건강을 좌우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노출된 거가 애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 이게 유전체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몸이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몸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엄마가 노출된 물질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노출된 물질에 의해 갖고 그 사람의 건강 수준이 다릅니다. 병이 약해지거나 또 특정한 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거나 또 건강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다 어렸을 때 중요한 태아 때, 어린아 때 결정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인류 역사 이렇게 쭉 볼게요. 진화 과정에서 100만 년, 10만 년, 3만 년 전에 이제 현생 인류가 되는 호모 사피엔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산업화 과정을 겪고 있는데 3만 년, 그리고 그 전에 보면은 100만 년의 변화 부분들을 비춰봤을 때 최근 들어서 한 300년 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변화라는 것이 굉장히 급격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년 동안 지구 생태계가 경험하지 못한 급격한 변화를 산업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냈고 지금의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것이 사람의 건강에도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산업화를 통해서 이루어진 변화가 사람들에게서 또는 지구 생태계가 어떤 변화를 가져준가 라는 것들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나의 물질을 예를 들면 이제 석면인데요. 1898년도에 석면이 생산됐을 때는 석면은 불을 태우고 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력 효과가 뛰어나고 그래갖고 초기에 보면은 이 물질이 불변의 물질이다. 그래갖고 신이 주신 물질이다.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여러 형태의 활용도가 높아서 막 사용되는데 사용되고 난 다음에 보면은 한참 지나고 나서 보면은 33년이 지나서 1900 보면은 31년 때 여기 성면이 나오는데 31년도가 돼서 성면에 노출됐더니 폐 염증 반응이 있고 폐성묘가 있더라 라고 하는 거가 33년 만에 보였습니다. 60년도 지나니까 악성 중피종이 생겨서 이것은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치명적인 폐 손상이 갖다준다 라는 것을 알려졌습니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 3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노출되고 그때서야 이게 이 파이브라고 하는 것들이 폐에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미미한 사이즈가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깊숙이 들어가고 마치 이게 묶어놨을 보면은 긴 파이버가 같은 양상인데 폐 속에 들어가서 이걸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물리적으로 제거되지 않고 탐색세포라고 해서 보면은 내가 어떤 이물질이 오게 되면 탐색세포가 그걸 삼키고 이게 파고사이토시스라 해서 탐색작용을 통해서 그걸 녹이는데 이 성면을 보면은 탐색세포가 잘 먹고 난 다음에 오히려 보면 탐색세포가 손상돼서 죽어요. 그러면은 그 속에 있는 성면은 살아남아갖고 계속 똑같은 염증 반응을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성면은 폐 속에 들어가면은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제거하지는 못해요. 다른 화물질 같은 경우는 화물질 오면은 그것을 물에 녹이고 또는 간을 통해 갖고 물을 녹일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고 배설하는 형태로 촉진하고 화학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제 소변에 녹여서 배출하거나 대변을 배출하거나 호흡기를 배출하거나 이러한 몸의 배출 기능이 있습니다.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하나 빠져나가서 대부분은 반감기가 있고 소수의 몇몇 물질을 제외하고서는 우리 몸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은 다 배출하는 부분인데 성면을 좋지 못하다. 근데 3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밝혀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면에 대한 사용 중단 금지 조치가 쭉 진행됐고요. 우리나라는 2009년 정도가 돼서야만 모든 성면 제품에 관한 사용 금지, 생산, 수입 금지가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좀 더 앞서서 됐는데 유럽에서 여러 많이 노출된 그런 성면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는 25만 정도의 악성 중비성, 25만 정도의 폐암이 발생되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한 50만 정도의 폐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에 나왔을 때는 엄청난 피해가 온다는 거죠. 근데 성면에 우리에게는 지금 굉장히 좋은 교훈이 있는데 성면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노 제품이라든가 새로운 신물질들이 나오는데 제가 예를 들면 가스사분들도 보는 건데 가스에 살는 제가 어떤 피해를 주냐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제대로 독성 평가를 거치지 않고 흡입이 되는데 그냥 먹는 거에 대한 독성만 하고 괜찮다고 그냥 넘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 흡입이 되고 난 다음에 십몇 년 동안 노출한 다음에 수많은 환자들이 쌓였는데 어느 누구도 환자가 발생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011년도에 특정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특정 시기에 산모들로 가득 차니까 똑같은 환자가 3월달 되니까 폐가 오면 염증 반응이 있어서 폐를 이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증 폐 손상의 환자가 중환자실을 가득 찍은 겁니다. 이게 뭐냐? 라고 하면서 그때야 이제 뒤늦게 조사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면 사용에 대한 부분인데 성면 사용 급격히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악성 중피종 같은 경우는 성면 노출 후 3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안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다 노출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30년이 지나야서만 악성 중피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금지 조치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악성 중피종이 쭉쭉쭉쭉 진화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2000년 초, 그러니까 2009년까지도 진행이 됐고 97년도까지 IMF 겪기 전에 사용량이 피크를 이뤘기 때문에 그 이후 30년이니까 우리나라도 2030년 전후로 해서 악성 중피종 환자가 급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1년에 한 500명 정도의 악성 중피종 환자가 발생하는데 2030년 정도 되면 1년에 한 1000명 정도는 발생할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나노물질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는 나노물질 같은 경우도 제대로 독성 영역이 규명되지 않은 입장에서 여러 형태의 나노물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산업화 과정 속에서 기업이 경쟁하는데 보면은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출시 시기를 앞당겨서
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제대로 잘 평가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나오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독성평가 표준화된 것들이 제대로 잘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시장에 나오게 되니까 시장에서 이걸 뒤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거죠. 그 피해는 이제 시민들한테 가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더 가속화되어서 우리는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은 책임지지 않고 시장에 여러 화학물질이 쏟아져 나온 것이 가속화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산업화 과정에서 이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감당을 못한다.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위험사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리스크 자체가 일상화되고 이것이 지하기 힘든 상태로 빠져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 형태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나노 물질이라는 경고고 우리 사회를 조금 뒤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점점 사회 불평등이 커져가는 상태이면서 불평등에 대한 지수를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도 불평등의 수위가 굉장히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고 또 95년도하고 2012년도를 비교하면 상위 10%의 소득 집중도 같은 경우도 1.5배로 증가된 상태에서 특히 IMF 이후에 보면 소득 불평등 구조가 굉장히 심해지는 상태가 이렇겠습니다. 그리고 급격히 고령화되는 상태이고 2030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가 세계는 G2가 됩니다. 국내용으로 G2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고령화 지수로 노배가 된다 하는 건데 일본은 오랫동안 보면은 고령사에 대한 대비를 해왔는데 우리는 이거에 대한 대비가 그렇게 안 되는 상태에 있어서 일본보다도 훨씬 더 고령화되는 속도가 급격히 진행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가구 구성도 변화돼서 2035년 정도 되면 1인 1가구가 전체 가구의 34.3%로 제일 많은 가구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들이 양산되면서 건강 불평등 구조가 더 증가되는 그런 상태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소득은 3만 불 시대를 열었는데 실질적으로 소득 불평등 구조는 커지고 국민의 만족도는 낮은 상태다. 그 중에서 보면은 특히 공동체에 대한 부분, 지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들 중에 늘 소통하고 또 신뢰할 만한 이웃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웃 공동체에 대한 평가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균형이 점수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해체 또 공동체끼리 약화돼서 지역 공동체가 해체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부분이어서 소득은 3만 불인데 삶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또 삶의 만족, 행복도는 낮게 나타나는 부분이 지금 현실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화물질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을 쭉 정리해 간 내용들인데요. 시위 패턴이 이제 소화되니까 포화 지방에 대한 섭취가 많아지게 되고요. 주로 수산물 섭취와 많이 관련이 있는 부분이 오메가3인데 수산물 섭취량이 줄어들고 주로 육류 섭취가 증가된 양상이고 또 탄산화제에서 과일, 채소 섭취량이 감소되는 그런 양상이고 주로는 외식에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로는 짠맛, 그리고 매운맛, 탄수화물 중에서 설탕, 과당의 섭취가 많아지는 양상입니다. 이게 주로 미국식의 수구화된 형태의 부분이 식단에서 두드러진 형태가 보고 있습니다. 체중은 증가되고 신체 활동은 부족한 형태의 부분이고 또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화학물질에 노출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몸의 역에 엄청 반응이 많이 증가되어지는데 오메가3와 6를 보게 되면 주로 육류 쪽에 오메가6가 더 많습니다. 근데 가축들은 대개는 이제 가축 사료로 대개 콩이나 옥수수를 먹기 때문에 이게 대표적인 6의 항물이에요.
6 작물로 보면은 되게 가축을 키우기 때문에 가축들의 지방산이 대부분 오메가 6입니다. 그런데 왜 가축을 갖다가 많이 먹고 육류 섭취가 많아요? 우리 몸도 그 가축에 따라서 오메가 6 지방산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은 오메가 3와 6가 균형을 맞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3는 되게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형태고 오메가 6는 염증 반응을 늦어주는 형태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균형이 돼야 되는데 6가 진하게 높아가고 그전에는 우리가 과거를 보게 되면은 되게 오메가 3가 6가 1대1 이었는데 지금은 1대 22 이 정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메가 6 작물에 대한 것이 많아요. 이렇게 되면은 몸의 염증 반응이 많이 증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몸의 염증 반응이 생기면 그것이 여러 가지 만성 질환과 관련되어져서 만성 질환이 많이 증가되는 양상으로 쉽다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몸의 염증 반응이 있으면 산화성 손상이 발생되어져서 몸의 염증 반응이 많이 진행됩니다. 그 사과를 깎으면 그 사과 속살이 굉장히 먹음직하잖아요. 보면은.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게 되면 사과가 변색이 되죠. 근데 공기 중에 이제 산화물질이 있어갖고 사과의 속살 자체를 변형시키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전자를 뺏는 거죠. 그러면은 사과에 오면 화적 구조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과색이 변색되는 거죠. 그런 것 같이 우리 몸에서 이제 활성산소라고 하는 보면은 주로 전자가 결핍되어 있는 산소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 자체가 몸에서 보면은 주로 우리 몸에 있는 전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빼앗아서 세포의 산화성 손상을 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세포가 손상되어지면서 여러 이제 질병으로 이어지거나 또 노화로 이어지거나 심한 경우는 사망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어지는데 이게 이제 이런 산화성 손상이 많아지게 되면은 우리 몸의 세포가 한 60조에서 한 70조 정도 된다 하고 있습니다. 이 세포들이 아주 긴밀하게 소통하는데 산화성 손상이 되어지면은 세포와 세포에 서로 연결하는 시그널 패스웨이라고 하는데요. 신호전달 체계가 손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조절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타난 부분이 혈당이 올라가거나 혈압이 올라가거나 이런 변화를 통해서 결국에서는 이제 만성질환을 가거나 노화가 진행되거나 또 사망을 연결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사실은 양상이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 어떤 물질에 노출되느냐,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 사람들이 건강하냐, 나이가 들어서도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느냐 라는 거에 밀접한 영향을 준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출되어진 여러 가지 물질 또 식품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사람들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푸짐한 양태를 만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들의 유해성 평가라고 해서 애들이 주로 어떤 질병에 노출되냐 하는 것들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 비해서는 천식, 아토피 질환이 들고 또 귀력비 과잉행동장애라고 하는 ADHD 같은 정신장애가 들고 또 애들에서의 비만, 소암, 총상 이런 부분들이 그전에 볼 수 없는 새로운 환경성 질환들이 발생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느냐 하는 것들을 또 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면 주로 건강 불평등 구조가 심하게 되는데 보면 주로 건강에 피해를 야기하는 잘 먹지 못하거나 아니면 사는 주거 형태가 이 주거로서 적합하지 않아서 예를 들면은 방제라든가 쪽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어서 보면은 지나치게 온도가 많이 올라가거나 또는 거기에 곰팡이가 많이 날려서 곰팡이를 흡입하게 되거나 이런 조건이 있으면은 그걸 통해서 질병에 노출되는 거죠. 실제로. 그런데 가난한 사람일수록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애들은 특히 그렇다는 거죠. 어렸을 때 잘 먹지 못하고 다르게 조건들이 잘 갖추지 못한 경우에서는 그 자체가 여러 질병에 노출되어지고 병역한 체질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렸을 때 독성 물질에 노출된 거가 애들한테 저체중을 갖다 주거나 또는 조사한 나를 갖다 주거나 또 기형 발생도 관련된 이런 부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나이 들어서는 그것이 비만, 고혈압, 심혈관계나 당뇨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이런 질환들이 심각해지면 나중에서는 나이가 들어서 사람이 제일 걸리기 싫어하는 병이 치매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도 병에서는 혈관순환을 갖다 주면서 뇌 쪽의 병변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치매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제 고령화 되면서 치매 환자가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상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산업화 과정에서 수명은 늘어나는데 여러 형태의 노출된 그런 물질들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는 나이 들어서 치매 환자를 증가시키면 안 되는 거니까 어떤 물질 자체가 나이 들어서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 질환들을 유발하는가 또 증가시키는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조사는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 그걸 또 애들이 노출됐을 때 이것이 성이 되어져서 질병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 뭐 이런 지식들, 유해성 평가 자료나 적극적인 자료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건강의 기준을 만드는 것, 또 화합물질 같은 경우도 제품의 기준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 호르몬 얘기를 좀 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좀 수월하지 못해서 환경 호르몬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조절은 대개는 효소나 단백질로 되거나 아니면 이제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근데 우리 몸에서 있는 호르몬이 아니고 외부에서 노출된 물질인데 호르몬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가 생물의 항상성이라든가 번식, 발달 이런 거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환경 호르몬이라 하게 됩니다. 이 환경 호르몬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환경을 통해서 노출된 제초제, 살균제, 살충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물질이 있고 또 약물을 통해서 환경 호르몬을 작용하는 물질도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는 호르몬 그런 작용이 있구나 하는 것들이 확인되어졌고요. 지금 시중에서 유통되어지는 농산물의 한 6% 정도는 농약의 잔류기준치를 초과한 제품들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정도는 농약이 잔류되어 있어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것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또 플라스틱 문제입니다. 플라스틱이 보면 플라스틱이 비닐 클로라이드라는 단량체를 이제 중합해서 보면 우리가 사용하기 편리한 PVC 플라스틱 제품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전에는 플라스틱이 던지면 깨질 정도로 굉장히 조합했습니다. 쉽게 깨진 것이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제품이 던지더라도 쉽게 깨지지 않아요.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애들이 만지게 되면 다치지 않고 탄력성이 보완되고 부드럽습니다. 근데 변화된 건 뭐냐면 플라스틱을 만드는 과정 중에 가소제를 많이 넣는 겁니다. 그래서 가소제를 많이 넣게 되면 플라스틱의 물리적인 특성 자체가 많이 변화되어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들어가는 가소제하고 플라스틱의 화학적 구조가 완전히 화학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고요. 온도가 높아지면은 가소제가 분리돼서 나옵니다. 용출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제품 같은 경우를 전자레인지에 대표성 쓰게 되면은 그 플라스틱 용기 속에 들어가 있던 가소제, 포탈레이터 이런 물질이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대표놓는 건 그건 굉장히 아니에요. 그리고 플라스틱에 뜨거운 물이나 음식물 담는 것도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플라스틱이 상당히 오만하게 많이 사용되는데 상당 부분의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거가 일상화되어 있는데 세계에서 플라스틱 1인 사용량이 우리나라가 제1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플라스틱 얼마큼 해양을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네. 플라스틱 굉장히 사용되죠. 네. 제 강의를 할 때 플라스틱을 가능하면 집에서 그들은 플라스틱을 제거하라 얘기를 많이
물론 뭐 냉장고 속에서 규칙 냉장고 같이 온도가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런 건 제외하더라도 음식물 용기로 사용되거나 뜨거운 물을 담그거나 제공자레인지에 들어가거나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생수 먹을 때도 그 생수통에 보면은 우리가 생수기를 해서 부르는데 물리적인 인자로서 햇빛을 받으면요 그거 자체도 자극돼서 생수통에서 오는 비스페린이 나와요.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부분인데 생각보다는 이 플라스틱을 통해서 노출되어지는 환경물질에 노출이 많다 이렇게 보는데 플라스틱은 썩지가 않습니다. 근데 불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바다에 버리는 경우에서는 파도가 치는 거가 이게 에너지거든요. 한번 치면서 플라스틱이 쪼개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플라스틱 다 쪼개져요. 파도가 칠 때마다. 그러면은 아주 작은 수십, 수백 그 이상의 오면은 플라스틱이 쪼개지게 되면은 마이크로 플라스틱으로 들어옵니다. 아주 미량의 일인데 일종의 작은 입자하는 양상인데 오늘 물고기들이 이걸 먹잖아요. 작은 물고기 오일하면 녹아요. 그러면은 물고기 속에 플라스틱이 쌓이는 거예요. 그런 경우 어떤 경우에서는 작은 거북이 플라스틱 입자를 먹었는데 이 부력이 생겨갖고 플라스틱이 부력 때문에 작은 거북이들이 바람 밑을 못 들어가요. 그래서 떠서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거북이 집단 폐사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2035년 정도 되면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이 물고기 양과 비슷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바다가 거대한 쓰레기 평형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버려진 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제품에 대한 사이클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플라스틱 쓰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처리되고 폐기되는 과정을 사용하지 않고 플라스틱을 양산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대표적인 플라스틱 경우가 그렇다. 에너지가 생기는 경우에서는 또 원재료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있고 플라스틱 대표적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좀 플라스틱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한 3개월 전에 의학 잡지 중에 란셋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학술지가 있어요. 마치가 굉장히 하다가 임팩트했다가 센 알려진 학술지인데 거기에 어떤 게 나왔냐면 음식을 통해서 사망하는 조기 사망 숫자를 195개 국가에 된 걸 다 카운트를 했습니다.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보면은 유럽에서 음식을 통해서 사망자 수가 유난히 낮은 나라. 여기서 말하는 음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먹고 난 다음에 당뇨가 생기거나 암이 생기거나 또는 뇌졸중이나 심혈관 질환이 생기거나 음식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질환들은 이런 형태인데 유럽을 평가해보니까 낮은 나라가 스페인하고 프랑스였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서는 여성들의 기대 수명이 지금 평가하면 세계적 1위를 차지하는 나라일 정도로 보거든요. 근데 우리하고 스페인이 식량이 좀 비슷하거든요. 아시아 쪽에서 평가 지표가 좋은 나라 두 나라인데 한국하고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한식이 보면은 세계 전체로 봤을 때 식품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망 질환이 유난히 낮은 음식으로 봐서는 되게 선진국이에요. 우리 식문화 자체가 식생활 자체가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 특징을 보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말하는 나라의 공통적인 특징은 해산물 섭취가 많다는 거예요. 프랑스, 스페인, 한국, 그런 거 있고 과일, 채소 섭취량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육류 섭취량이 떨어져요. 우리가 지금 식단 자체가 서구화돼서 많이 육류 섭취량이 늘었지만 다른 이제 유럽이나 미국의 섭취량이 아직도 굉장히 낮습니다. 비만인도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육류, 특히 가공 육류에 대한 섭취량이 세계적으로 낮은 형태고 과일 섭취. 그러니까 겨울에 보면은 채소 섭취량이 적으니까 겨울에 김치를 만들어서 발효식품을 통해서 먹잖아요. 이런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과일, 채소 섭취가 세계적인 수준이다. 그리고 해산물 섭취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바다가 식품의 보급이죠.
그런데 이 플라스틱 자체가 점점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으면 그러면은 이제 식품의 보고 자체가 사실은 다 손상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보면은 건강한 식단을 구성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들이 바다인데 이 플라스틱 자체가 보면은 쓰고 난 다음에 폐기되어지는 과정에 이거 자체가 썩지 않고 바다로 오염시키고 육지로 오염시키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수은도 문제여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미나마타 질환이 발생인데 우리도 지금 생선 섭취량이 많아지면은 혈중의 수은 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서는 한 제품을 봤을 때는 제품의 전체 사이클을 고려해야 되고 처음에 만들 때 폐기될 때 제품의 전체의 주기를 통해서 이것이 사람한테 피해를 주느냐 또 지구의 생태계에 피해를 주느냐 이런 것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품의 표준화에 대한 부분들은 거기에서는 제품을 통해서 이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사람의 건강 피해를 유발하느냐라는 것들이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식품 포장재 중에 과부라물이라든가 되게 피자나 또 KFC나 이렇게 할 때 비lim이 많으니까 그걸 포장을 할 때 보면은 포장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포장지 안에 과부라 산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환경부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패스트푸드 안에 있는 식품 포장재 안에 있는 물질 자체가 애들한테 굉장히 위해성을 지니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바다 오염되어지면서 생선 섭취량이 증가해서 아까 오메가3가 증가되어져서 우리 몸에 유익한 기능이 있는데 오메가3 보호는 바다예요. 생선통에서 보면은 불포화 지방산 우리가 몸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유익한 지방산을 만드는 거가 사실 바다를 통해서 수산물을 통해서 있는데 이게 수온에 오염되어지면서 우리가 식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오메가3 이 식품의 보고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소스 자체가 굉장히 제한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바다가 보면은 플라스틱 또 수은과 더불어서 거대한 폐기물 장으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식품의 보고라고 하는 중요한 소스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다음 세대는 사실은 환경이 훼손되기 때문에 식품의 좋은 보고 자체를 놓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나마타 질환 상태에 보고요. 비료공장에서 배출되어진 그러한 무기수은 자체가 이 바다 밑에서 오는 플랑크톤 세균에 의해서 이게 유기순으로 전환되어지면서 미나마타 질환이 발생했죠. 선천성 미나마타 질환인데 20세를 넘기지 못하다 사망합니다. 다이옥신 이거는 이제 제초제 속에 들어가 있는 독성 물질인데 월남전에 주로 적의 은신처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초제를 많이 사용되는데 그 속에 들어가 있던 건 다이옥신입니다. 그 다이옥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독성 영양 질환들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요같이 여러 가지 피부 질환, 염소성 좌창에서 성인에서 여드름이 이렇게 나는 거야. 그리고 당뇨가 생기고 암이 생기고 그리고 또 폐암 발생 같은 게 생기고 또 신경이 손상되기 때문에 보면은 다리가 말라 들어가고 잘 걷지 못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는 거가 바로 제체질 속에 있는 다이옥신인데 제가 90년대 초에 보면은 인천에서 지역에서 지역의사로 있었던 적이 있는데 가난한 동네에 이러한 특정한 피부 증상이 있고 또 보면은 잘 걷지를 못하고 말초신경염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공통된 특징이 가난한 사람들이 베트남전, 월남전이 많이 참전을 했거든요. 베트남전에 다녀오고 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저 질병에 걸려가지고 직장도 갖지 못하고 그 가난한 보면은 발동대에서 갇혀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다. 그래서 이 월남학 보고 상관이야 이렇게 그동안은 이 월남전 참전과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정보가 없었어요.
이건 뭐 관계 있지 않고 찾아보니까 외국에서는 이 베트남전과 관련되어 있는 이 피해, 에이전트 오렌지라고 하는데 보였죠. 이런 피해가 어마어마한 인구가 발생되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왜 정보가 통제됐냐면은 월남전 참전했다는 거가 이 고엽제 피해를 통해 갖고 이 참전 명분이 손상될까봐 보면은 전두환 정권에 있을 때 언론을 통제해서 우리는 나왔던 겁니다. 고엽제 피해가 없었다. 근데 이제 제가 환자를 처음 보고 난 다음에 처음 알렸는데 우리나라도 이 피해가 지금은 뭐 한 6만 명 정도가 되는 고엽제 피해자가 베트남에서 만난 고엽제 이렇게 기후변화가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환경호르몬에 노출되어지면 주로는 호르몬 교란이기 때문에 주로는 암이라든가 또는 장내 같은 문제인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자수 강토가 문제거든요. 이게 이제 아고류고인데 주로 환경호르몬에 노출되어지는 성기가 숙달 성기가 잘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교배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게 보안인데 보안 자체가 염증이 있어갖고 여기 이제 보안에 있는 세포인데 세포에서 남성 호르몬 테스트를 잘 만들어내지 못해서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고 그리고 정제수가 강조돼서 교배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고등 올갱이라고 하는 건데 주로는 1급수 하천에서만 삽니다. 올갱이 자꾸 아시죠? 그 올갱이 보고 있는데 이게 1급수에만 살아요. 근데 이게 수질 오염이 있게 되면은 하천이 더러운 부분에서는 이 올갱이가 살지 못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발육하는 과정 중에 보면은 환경호르몬에 노출되어지면서 성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화학물질이 주로 남성 호르몬의 흉내를 내는 물질인데 노출되어지면은 그러면 이제 남성 호르몬의 작용을 받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암컷임에도 불구하고 성장은 암컷이라 되는데 중간에 보면은 남성 호르몬의 세례를 받으면 이것이 원래 암컷인데 이렇게 수컷의 성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컷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암컷으로 가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종 자체가 섞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배 능력이 상실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남녀가 섞이진 않습니다. 원래는 이제 염전체가 다른 구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로는 기형은 나타나지만 그리고 성기 자체의 기형은 나타나지만 남녀가 섞이지 않은데 하등 동물은 호르몬이 바뀌게 되면은 암컷과 수컷이 보면은 바뀝니다. 그리고 암컷 수컷이 같이 있는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한 교란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환경호르몬 포획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자웅 동체도 있고 또 수컷 자체가 정소가 감소되어져서 보면은 교배 능력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고 또 수컷이 암컷화하는 경우도 있고 성기 자체가 함몰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형태의 피해가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겠습니다. 이거는 범고인데요. 고래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제 새끼를 낳아서 기르잖아요. 근데 이 고래가 10년 동안 불임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다에 밀려와서 딱 보니까 이 범고래의 룰루가 왜 갔다가 불임이었는지 왜 새끼를 못 가는지를 분석해 보니까 몸에 보면은 PCB라고 해갖고 환경호르몬 장애하는 강력한 물질인데 PCB에 오랫동안 노출됐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오염되어지면서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이 제대로 새끼를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플라스틱에 대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생명종이 감소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제품, 또 화학물질, 또 약물 이런 거를 통해서 인간의 피해도 발생을 하지만 워낙 더 심각한 피해가 지금 생태계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중에 30% 정도는 이미 멸종의 위험에 이르는 그런 심각한 지금이 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고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이거 자체를 통해서 얼마큼 기업이 수익을 내나 그거 또 보여야 되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지구 생태계나 사람들의 필요가 어떠냐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게 되면은 더욱더 생태계가 심각하게 황폐될 것이다. 그리고 2세 피해 같은 경우 우리가 몰제보다는 그러한 새로운 피해 같은 경우가 더 많아질 위험성이 높다. 이것들을 우리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사회로 주로 언급될 부분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인데요. 2021년도에 알려져서 가습기 살균제 쓰면은 독성 폐렴이 4초가 높아진다 이렇게 됐고요. 사망자가 1,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지금 등록된 분이 한 6,500명 정도 되는데 사망자만 1,300명이 넘어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가습기 살균제 진행 사건을 보게 되면은 94년도에 SK 케미칼 쪽에서 이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환경부 쪽에서 이 물질 자체가 유독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고심을 내려줬고 2001년도에 옥시 쪽에서 보면은 옥시삭산을 출시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002년도부터 피해자가 발생했어요. 잘 규명을 못했죠. 그리고 2011년 정도가 돼서 특정 병원의 산모가 중환자실에 쌓이는 사태가 되자면 그래서 나중에 이 피해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피해 자체가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인데 우리나라 정부 체계 안에서 이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를 규명하는 부서가 없었어요.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주로는 감염성 질환 그리고 다른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책이 있는데 화학물질로 인해서 질환 발생된 것을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을 다루는데 이것이 질병이 생기냐 하는 것에 대한 건강을 평가하는 부서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환경부하고 보건복지부 사이에 보면 화학물질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인간의 피해라든가 국민들의 피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던 거죠. 그래갖고 이 사건이 벌어지니까 보건복지부 이건 환경부 거다. 환경부는 무슨 소리냐 건강에 대한 거니까 보건복지부가 가야 된다. 이렇게 서로 찰피를 미루다가 2011년도에 사고가 났는데 피해자들에 대한 판정이 이루어진 것은 2014년 3년이 지나고 나서 피해자 판정이 났습니다. 근데 피해자 난 것도 이게 세계에서 처음 난 거기 때문에 이 화학물질로 이런 피해가 오는 거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정기준을 정했는데 그 인정기준이 굉장히 협소해서 보면은 전체 피해자들 많은데 일부만 이 피해 대상에 속하고 남은 사람들은 또 피해자이면서도 피해자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는 상태였어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보면 굉장히 총체적인 단인데요. 제대로 예방도 못했고 또 피해 확산 단계에서 조기에 대처도 못했고 지금의 보상이라든가 사후 조치 같은 경우도 엉망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 전체를 보면 정말 총체적인 실패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안 할 수 없고요. 이 시민들의 피해 같은 경우는 목소리를 듣게 되면요. 이거를 통해서 가정이 깨진 사람, 또 가족이 사망한 사람, 또 피해가 있기 때문에 평생 동안을 산소 피해를 가진 사람. 폐 이식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데 폐 이식이라는 거가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다리다가 폐 이식 제공자를 찾지 못해서 사망하는 사람. 하나하나 부분이 정말 하나하나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사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참 이 사건 안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게 이렇게 피해자 같은데 이게 CT 소견인데 먼저 이렇게 흡입을 하게 되면은 폐에 보면은 이렇게 쌓이면서 처음에는 염증 반응이 있어서 폐렴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우리 몸에 보면은 폐가 흡입을 하게 되면은 붉은 기관지에서 세기관지, 세세기관지 8번 이상은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콩밥가위가 형성되어지는데 콩밥가위로 가기 그 바로 길목에 말단 기관지 쪽에 염증이 있어갖고 이제 그 속에 이제 소미화가 형성되어지고 딱 기관지를 막는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그 통로가 막혀 있으니까 어떻게 말하면 고속도로 그 입구가 막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가스 교환이 안 되니까 폐가 망가지는 거죠.
폐는 섬유화되는데 그런 거가 여기 CT 점 하나로 나타나는 거가 말단 기관지 쪽이 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하냐면 여러 가지 점박이라든가 섬유화가 다 엉켜갖고 요 한 점 하나 나타나는 거가 이렇게 반영되는 거예요. CT상에. 그런데 이 점이 폐에 쫙 다 깔리는 거예요. 이런 것 같이 폐 전체가 염증 반응이 있고 섬유화 반응이 있어서 나타나는 거가 이 소기소견이고 좀 지나게 되면 좋아지는 부위가 있고 남는 부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중간에는 이 심하게 되면 기운이나 이런 게 형성되기도 하고 그래서 펌의 소견이 이런데 이걸 근거로 해갖고 어떤 특정한 병리 소견이 있다 또 CT에 특정한 정도의 영상 소견이 있다는 걸 근거로 해서 이런 경우는 같은 피해라고 판정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가지고 판정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보면은 1등급, 2등급 이렇게 쭉 나누는데 1, 2등급이 돼야지만 피해자로 감금되었습니다. 판정을 해보니까요. 1, 2등급에 포함한 초기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한 초기 단계는 한 30% 됐는데 판정수가 늘어나면서 나중에 보게 되면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 1, 2등급 속하고 나머지는 3, 4등급에 속해 나오고 이 사람은 아니다 라는 판정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과정이 보면 몇 년 동안을 기다리고 왜냐하면 판정을 받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3년, 4년을 기다리고 난 다음에 통지를 받는데 그 통지 내용이 뭐냐면 당신은 3, 4등급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매출 딱 적어놓으면 끝이에요. 왜 안 되는 거에 설명이 없어. 사람들이 화가 난 거죠. 가족은 다 깨지고 또 이것 때문에 보면은 일상생활이 다 망가진 상태인데 3, 4년을 기다려갖고 판정을 받는 그 통지 하나가 몇 가지 설명도 없어요. 보면은 당신은 비해당자입니다. 왜 안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과정 중에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마 어떻게 말하면 자기가 정당하게 대우받지 못하는 거에 대한 이 정의롭지 못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한 분노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들 중에요 67%가 보면은 화병이 생기는 거야. 보면은 자기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것들에 대한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울화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발생됩니다. 여기에 차수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보면은 주로 아니다. 여기에 보면은 1, 2등급을 속해야 되는데 아니라고 하는 퍼센트가 더 커지면서 인정 과정 부분이 보면은 아까 말한 특정한 그 폐 손상의 염증 반응이 있는 그 소견만 갖고 판단했을 때 자기는 분명히 그걸로 쓰고 난 다음에 피해를 받고 가족들의 피해 손상이 있는데 이렇게 아니라고 판정이 되는 거니까 사람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PHMG 이 경우인데 이 물질 자체가 이렇게 많은 피해를 가져주고 노출은 94년부터 2011년도까지 국민들이 한 400만 명 정도가 노출되더라고요. 400만 명 정도가 노출됐고 그 중에서 병원에 가서 피해를 경험했다고 하는 거가 한 40만 그리고 대부분 경증가 들어서 앓고 지나는 경우가 있지만 그 중에 또 한 10% 만에서 4만 정도는 장애가 남고 만성 호흡기 질환이 있고 이것 때문에 장애가 있거나 또 자기 삶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만에서 한 4만 정도 됩니다. 그런 엄청난 물질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물질인지 얼굴은 봐야죠. 이 물질의 구조는 그렇습니다. 얼굴에도 봐야죠. 어떤 의미가 보면 여기 화학표 조각에도 다 이렇게 보여줘요. 이거 봐야 될 사이즈인데 대개는 아까 산화 반응이라고 해서 MIT, CMIT 주로 SK하고 애경이 만드는 물질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옥시가 만드는 물질들은 세포로 그냥 놓입니다. 옥시가 만드는 게 조금 더 독성이 세포에 오는 세포막을 누비는 그런 양태의 부분이어서 이런 물질도 문제가 있고 있습니다. 체내 이동을 보니까 공전해 봤더니 폐에서부터 간이나 다른 장기로 이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90%가 폐 손상인데 나머지는 다른 장기로 가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피해자들 조사를 보니까 가족 살균제에 노출되는 경우가 대개는 12시간, 11시간 정도가 평균인데
일반인들은 대개는 가습기 틀다가 잘 때쯤은 끄고 자는데 이분은 그냥 밤새도록 틀어놓고 되게 노출 기간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신염증 질환이라고 해서 노출됐을 때 주로 주요 표적 장기가 비강입니다. 왜냐하면 주로 코를 통해서 흡입을 하게 되니까 비강하고 폐 깊숙이 들어가서 이런 쪽에 하기도 쪽에 염증 반응이 있기 때문에 천식, 간질성 폐렴, 기관지 확장증, 폐렴, 다각성인 선생 이게 이제 하기도 쪽인데 여기에 주로 폐선수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을 따라서 이제 주로 간이나 신장 쪽에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전문적인 분석 내용인데요. 대표적인 것만 보고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판매 기간하고 이 폐렴이 발생되어지는 폐렴 환자 수와 비교인데 이게 녹색으로 이렇게 표현된 판매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기 때 보면은 폐렴이 발생되는 거 보면은 가습기 살균제 판매량과 거의 일치돼서 그 지역에 있어서 판매량이 많으면 그 지역에 폐렴 환자가 올라갑니다. 그런 형태로서 가습기 살균제 판매량과 이 특정 질환들은 동일하게 발생된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시기에 보면 이렇게 이때 태어났던 사람들 안에서 폐렴이 많아지는데 주로는 애들한테서 그러니까 2013년도에서 가습기 안 썼는데 2013년도 이후에 태어난 애들하고 가습기를 사용했던 시기에 애들을 비교해 보니까 가습기 사용제를 썼던 그 시기에 애들을 보면은 주로 폐렴 발생이 어렸을 때 2배, 3배나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가습기를 사용 안 했던 시기에 애들하고 사용했던 시기에 애를 보게 되면 사용했던 시기에 애들이 훨씬 더 폐렴관이나 폐염증 반응이 높다. 이런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여기 기관 색깔 부분이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천식,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간질성 폐질환인데 가습기 살균제를 썼던 그 시기에 태어난 애들 중에서는 폐 간질성 폐렴을 발생시키는 거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던 그 시기에는 특별하게 보고리가 높아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도 안 그랬고 가습기 살균제를 썼던 그 시기에 올라가고 중단했던 시기에 툭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걸로 봐서는 가습기 살균제와 밀접한 영향이 있다 하는 것들을 분석해 줍니다. 요거를 분석하는 방법은 어떻게 했냐면 빅데이터 분석이 마련했고요. 기존에는 건강보험 자료 5천만이라는 것을 다 주셔서 이것을 특정한 질병 코드별로 시기별로 다 분석을 해봅니다. 가습기 살균제 썼던 그 특이한 시점에서 다른 시기와 비교해서 질병 발생 패턴이 어떨까 하는 걸 말하니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갖고 이게 어느 제품을 사용했던 시기에 따라서 특정한 질환이 생기는 것을 분석 가능한 거가 이제 가능해졌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빅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피해를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어서 이제 인류가 빅데이터를 이용한 주로 어떤 특정한 화학물질의 피해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분석 방법으로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이고 분석 방법을 다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 같이 특정한 부분, 주로 호흡기 질환하고 독성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주로 가습기 살균제 노출과 밀접도 강한 것들을 발견했고 이게 동물 실험을 통해서 똑같이 지연되고 사람에게서 그것이 특정 시기에 특정한 질환들이 올라가고 라는 패턴들을 다 모아서 결국에서는 독성학 쪽으로도 동물 실험을 통해서 나타나고 세포 독성을 통해서 확인되고 독성학적 기전도 확인되고 사람에게서 이런 주로 피해자들한테도 나타나고 그리고 건강보험 자료를 통해서 분석해 봤을 때 가습기를 사용했던 그 시기에 나타난 패턴이 특징적이라고 했을 때 다 맞는 거죠. 동물 실험도 맞고 그리고 피해자들한테 나타난 양상도 동일하고 건강보험 자료를 통해 노출된 것도 동일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여러 증거가 다 짝을 맞추듯이 이렇게 하나로 갖다가 정리됐을 때 이거는 피해를 볼 수 있겠다 라는 증거를 이제 잡아냈던 겁니다.
피해자들이 심각한 문제를 호소했다 이렇게 부분이고요. 또 피해자들이 이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져서 이웃들과 제대로 인사 하고 지내는 기업이 유난히 낮습니다. 또 사회적 지지를 못 받는 그런 현상. 제가 2011년도에 이 사건이 났을 때 보면은 보건복지부도 못한다고 또 환경부도 이걸 갖다가 제대로 처리 못해서 정부가 손을 놨던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환경단체 임원이었는데 정부가 못하면 전문가들이 이런 단체 등록한다 이렇게 해갖고 17만원 돈을 모아갖고요. 정부 돈 없이 직접 보면 학회가 나서서 조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직접 뛰어들어서 했는데 한 가정을 갔더니 그 가정의 분위기가 보면은 사고 나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난 상태인데 분위기가 굉장히 서늘해요. 들어갔더니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인데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기다렸는데 식사하시다가 시어머니가 갑자기 고기를 드시더니 한 말씀 하십니다. 우리 며느리가 깔끔을 이렇게 평소에 떨다가 금쪽 같은 손주 다 말아먹었다고. 몇 년 동안 보면은 이게 손주를 그렇게 기여했는데 몇 년 동안 쌓여진 게 보면 도저히 며느리를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한국을 폭발한 거죠. 며느리는 가만히 있다가 보면은 그 쏟아내는 그거에 보면은 눈물만 쭉 흘리더라고요. 참 왜 그 살인죄의 상처가 정말 깊구나.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피해자를 만나보니까 딸하고 아내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괴로워서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던 가정도 나와있어요. 상처가 너무 깊어요. 정부는 책임이 없다고 하고 부처 간에 갔다가 서로 미루고 참 안타까운 시절인데 지금도 조사를 해보면 사실 이런 도산을 호소하는 경우 사회적 고립인 경우 이런 것들이 연결을 합니다. 지금도 이 가습기 살인죄 관련해서 이 살균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젖병에 있는 세정제가 어느 순간이냐 라고 하더라도 뭐 보건복지부에서 지식경제로 가거나 또 식약청으로 가거나 또 직영부로 가거나 보건복지부로 가거나 직영부로 가거나 서로 뺑뺑만 돌리는 거예요. 어느 하나를 붙여도 책임적으로 이게 우리가 담당이다 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간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민원 상황에서 보면은 이 호흡기 질환이나 것들에 대한 민원이 수없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적절한 조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랭키저라고 하는 기업이 유럽에서는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선정받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유럽에서 정하는 그 기준을 안 지키는 거예요. 왜 안 지키냐고 했더니 한국에서는 안 지켜도 되니까. 법이 꼭 그렇게 하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호수란이 짝이 없는 거죠. 그렇죠. 외국 기업들은 웃는 거예요. 보면 우리 지킬 거 다 지켰다 뭐 문제냐. 네. 이 가습살균제 지나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것을 쭉 보면은 부처 간의 긴밀한 정보 공유가 되느냐, 또 시민의 피해에 대한 모니터링이 되냐, 흡입 독성에 대한 것들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잘 하느냐, 보면은 또 용도가 다른 경우에서는 별도의 독성 평가가 이루어지냐, 중요한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상당 부분이 아직도 변화된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도 2011년 이미 9년이 됐는데요. 피해자들이 인정하는 그 인정 기준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피해자들이 계속 보면 이 정부가 달라진 게 뭐냐 하고 하는 항의를 합니다. 그 핵심 내용은 뭐냐면요. 환경 피해 배보상 제도예요. 이게 2015년도에 우리가 지금은 그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독일에서 따와서 만들어냈는데 이게 지금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피해는 지금에 있는 배보상 제도에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작동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이 배보상 제도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갖고 이걸 대처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인정 기준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도 특별법에서는 가시사용제 노출과 질환과의 상당 정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법적으로 명시해놓고 기업은 여기에 근거해서 배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특별법을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시정 규칙은 더 엄격하게 만들어놨어요. 앞쪽에서는 개연성에서 해주라고 해놓고 시행령과 시행 규칙은 상당한 인과관계를 요구한다. 민법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엄격한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결국에 이 조건을 만족한 사람들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문구예요.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보면은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공법에 안 맞아요. 그리고 피해자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인정하는 그 기준 자체를 좁게 해갖고 피해자들의 원성이 지금도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다뤄야겠다. 그리고 다른 사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페브리즈나 이런 부분에 있어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이 있는데 불구하고 사실 가스사용자들이 피해가 왔는데 자기네들이 유사한 물질이 있다는 것들을 공개해야 되는데 지지분들이 납작 엎드려가고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페브리즈에 들어가는 물질 자체가 보면은 가습기에 사용되는 물질과 굉장히 유사한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세포 손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에어컨 세정제나 지금 사용하는 물질에 보게 되면 기업이 보면은 성분명은 있는데 함유량은 있는데 이 특별하게 보면은 이것이 어떤 물질에 대한 것들이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기업의 영업 비밀로 해갖고 안 밝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에어컨 청소 파워인 경우인데 여기 항균제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카스버너나 어떤 물질에 대한 영업 비밀로 되어 있어요. 시민들한테 피해 갈 수 있는 부분이면은 공개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주로 화학물질 관리법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갖고 기업들이 의무가 없으니까 이렇게 밝히지 않는 거죠. 그렇죠. 밝혀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마 목이 쪼느라고 이렇게 보면 에코킬러를 쓰거나 전자매트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거 키고 난 다음에 이거 딴 데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문 꼭꼭 담그고 애한테 써야 된다고. 이거 쓰이면 쓸수록 다 폐 손상이 되는 목이 좁는 건데 애들이 다 마셔갖고 폐 손상이 돼갖고 다 천식이 생기는 건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문 꼭꼭 잠궈두고 보면은 목이 했던 거예요. 사실 잘 설명을 안 한 상태에 있어서 고스란히 피해가 간다. 환경호르몬에 이제 관련된 뒤에 스틸베놀이라고 하는 물질 부분인데 피는 그냥 새롭게 임상에서 확인되어져서 빠르게 시장에 제거했습니다. 뒤에 스틸베놀이라는 같이. 그래서 외국에 보게 되면은 독성 시험에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만성 독성물이 있어서 주로 먹어서 문제가 되는 거냐 아니면 흡입을 통해 문제가 되는 거냐 또 노출 경로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 피부의 독성이 있는 거냐 생식기 독성이 있는 거냐 신경의 독성이 있는 거냐 또 발암성에 관련된 거냐 변이원성이 있는 거냐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하는데 우리는 이 많은 검사 중에서 사실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의 안전성에 관련해서 딴 데는 여러 항목을 통해 체크함에 불구하고 우리는 국내에서 적용하는 독성물질 수 같은 경우에는 OECD가 정하는 독성시험의 가이드라인을 명시하고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유럽에서는 리치를 통해 하고 여기서 보게 되면은 2018년, 19년 정도가 되면은 시장에서 유통되는 전체 물질에 대한 독성 자료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언제 시장에 유통되는 물질에 대한 것들을 다 독성 자료를 마련할지 아직은 기획이 없습니다. 이런 거 빨리 하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 시장에 들어오는 것들은 독성 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비를 보호하고 자국 사람을 보호하는 조치를 하는데 우리는 우리 국민들을 위한 독성 자료를 보호하고 있다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인식을 해야 된다. 여러 요건 이제 발암성 물질, 변이원성 물질, 독성 물질, 환경원 물질, 바이오사이드, 자율성 물질, 가부라는 사항을 또 몸에서 축적되는 물질 이런 물질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고위험성 물질에 대한 관리인데 우리가 고위험성 관리가 관리되는 수준,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 판단하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관리하나 보니까 우리의 화학물질 등록 관리에 대한 물질들을 보면 유럽에서 독성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물질 중에서는 한 40% 정도만 등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성 물질에 대한 등록 수준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미약한 상태 부분이고 기업이 소비자들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66%의 제품에 기업 비밀로 표시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 5분 정도에 제가 대안을 잠깐 말씀 좀 드리면 화학물질 관리 부분에 있어서 이 과학적이고 선진적인 기준 규격 설정하고 소비자 중심의 안전관리를 해야 됩니다. 안전성 증진을 위한 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소비자들이 여러 피해를 입고 또 생태계 여러 피해가 누적되어져서 지금은 생태계가 제대로 잘 유지될지 안 될지도 위기가 발생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발 표준성 평가할 때 과학적 선진적인 기준 규격을 만들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생태 안전에 대한 부분들 또 건강 유해성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좀 통과시켜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화물질 안전과에 대해서 기업의 책임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피해가 있는 거에 대한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서 중독관리센터라고 하는데 이제 가정에서 무슨 어떤 물질을 쏟았다 하고 애가 뭐 주워 먹거나 노출 내거나 이런 부분이면 당하기 쉬운데 이럴 경우에는 응급실 간지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많은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독관리센터가 이 세계에서 보게 되면 주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중간에 다 있어요. 아시아 쪽에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은 포지션 컨트롤 센터 우리나라에서 한 군데가 없습니다. 우리보다도 후진국이 개발도상국조차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게 그렇죠. 부끄러운 수준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민들한테는 스스로가 조심하도록 여러 가지 관리와 주의를 주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업이 거기에 조금 더 책임을 져야 된다. 또 정부 쪽에서 표준 규격이라든가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 정책에 있어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이것이 정부적으로 우선 수립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나스키 살인의 피해를 통해서 1,300명이나 되는 사망자 수였는데 이것의 교훈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본 같은 경우는 미나마타 질환을 알고 난 다음에 자율성 유해물질에 대한 표준을 정하는 데서 그만큼 연구도 하고 세계에 있어서 보면 자율성 유해물질에 대한 표준을 정하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그걸 리딩이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환전성 선집을 벗어났죠. 그것도 그렇게 가야 되냐. 근데 우리가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을 불구하고 그것의 교훈을 잘 인지하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가 변화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고 그 피해는 반복된다. 그렇지 않도록 새로운 변화를 우리가 모색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 계신가요?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네. 저는 뭐 조금이나 정리하는 건데, 네. 가습기 피해 같은 경우에 특별법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했어도, 네. 정작 그 옥신가요? 그 회사가 네. 거기에 책임을 묻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가습기에 썼던 그 살균제를 허가를 맡았을 때, 그 등록을 했을 때, 등록이 허가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그 사용 용법이 지금 현재 가습기처럼 어떤 물에 넣어서 가열시킨 상태에서 기포화시켜서 이것을 사용하는 방식으로는 등록을 안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예전에 신문기사에서 한번 읽은데 다시 말하는 거냐면 그 살균제 성분을 사용하는 용도를 그 우리나라의 그 이게
가습기를 판매하는 업체가 그렇게 만들어서 팔았을 뿐이지 그 살균제의 사용 용도 자체를 그 방식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살균제를 만들었던 아까 그 유럽의 무슨 회사가 있잖아요. 거기가 원천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기사를 한번 봤었습니다. 근데 기사가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 지금 우리 피해를 실질적으로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약간 더디게 이루어지거나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인과관계 성립이 잘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런 거하고 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기업이 이것이 흡입으로 노출됐을 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지한 정황이 여러 있고요. 기업이 승인을 받을 때 흡입에 대한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인정을 받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세정제로서 신청을 했는데 주로 카페트의 세정제 용도로 처음 신청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걸 구분해야 되는데 기업이 그런 정도로만 사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이 이 흡입 독성에 대한 제대로 안전장치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썼던 거고 또 이거를 외국에 수출까지 하려고 했는데 호주 쪽에서는 이거는 흡입의 노출 위험성이 써서는 안 되는 물질이다라고 보면은 호주에서 별도로 SK에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독성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 받았는데 이런 거니까 사실 여러 가지 상황에 이런 부분에 기업의 책임을 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한 정도를 자르는 것들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국 기업이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정부에서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신뢰를 못합니까? 동의를 못합니까? 지금 가습기 피해 관련해서 화학물질 관련해서 못하는 이유가 처음에 그 틀을 어떻게 잡았냐면 이제 박근혜 정부 때 틀이 잡았는데 정부가 인식한 거를 소비자와 기업 간의 소송 간의 문제다. 그리고 정부는 책임이 없다. 그 구조를 유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피해에 대한 인정 기준을 만들 때도 정부 쪽에서 돈을 쓸 생각은 전혀 안 했고 그러면 돈을 지급하는 거는 기업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부상권이라고 하는데 부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만 피해자로서 인정을 해줬던 거예요. 자기네는 싹 빠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기업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피해자를 인정했으면 굉장히 엄격하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 틀을 유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여러 형태로 발생한다는 거에 대한 과학적 증거는 늘어나는데 정부가 그 전에 있던 논리 자체로 얘기하게 되면 정부의 지금 관리 책임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기업이 니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고 빠지려고 하고 인정 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문제 푸는 거는 기업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라고 하니까 문제가 심각해진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소송의 구조를 보면요. 이런 상태에서 소송으로 가면요. 시민들이 다 져요. 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기업은 자기네들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시민들 같은 경우가 정부나 전문가한테 안 도와주면은 무슨 정보력을 가지고 소송이 이깁니까? 소송도 그것도 엄격해요. 거기에서는 기업의 책임을 물려 굉장히 엄격한 걸 묻고 인간하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여러 경험을 보게 되면은 사실 시민들이 소송에서 대기업이 이긴다는 거 불가능한 형태여서 독일 같은 경우는 소송으로 가기 전에 정부 쪽에서 인과관계를 완화하는 형태로 인정기준을 만들어서 시민들을 보호해 줬던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정부가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자기들도 빠지고 그냥 기업 소송으로 하라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만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끌어올린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거의 심각성을 인지해서 보면 정부도 좀 책임을 지겠다, 정부 돈을 넣겠다, 인정 기준에 대한 부분들도 정부 예산을 넣겠다, 인정 기준을 충족하겠다라고 논의를 하는데 보면은 이 기업의 배보상 제도에 근거해서 전향적으로 이거를 확 넓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지 못하고 피해자들의 원성이 쌓이니까 조금 하고 넓혀주는데 욕은 욕대로 먹고 그런 상황. 네. 정부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아까 그 핑퐁을 치던 부처 중에 하나에서 나와 있습니다. 산업재산인데 저도 관련 법령을 저는 담당 이쪽 분야는 잘 모르는데 관계법을 보니까 제품 안전 기본법이라든가 이런 게 완제품에 대해서의 어떤 그 제품 안전성만을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까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 이런 특정 물질을 만든 사람의 책임은 아니거든요. 그걸 갖다 최종적으로 그걸 갖다가 수입할 수 있는 그런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그 사람의 책임이거든요. 아까 이분도 질문하셨던 게 아마 그런 차원 아닌가 싶은데 그 유럽의 그 원료를 제공했던 그 회사는 그래도 책임을 질 수 없는 것이고 최종 그 제품 만족을 만든 SK라든가 이런 데가 이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 법 구조가 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지금 정부가 실력이 있느냐, 그 다음에 왜 그런 기업들이 빠져나가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그거는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왜냐면 이제 제품 안전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그 안전성의 평가라고 하는 거가 소비자들한테 피해를 줄 거냐 갖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뭐 부서지기 쉬운 게 아니냐, 물리적인 부분의 경고성이 어떤가, 뭐 그런 걸 평가하는 정도 수준입니다. 과거에는 네. 과거 그 가습기 살균 이전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중심입니다. 아마 이제 이게 어떤 정부로서도 그동안에 사각지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부 중심으로도 그런 걸 많이 공방을 가고 있고 저희 이제 산업부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주로 초점입니다. 사실 이게 부서져가지고 뭐 네. 산자부는 유해성 평가를 할 수 있는 사실 솔직히 능력이 없어요. 네,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해성보다는 지금 아까 제품이 부서져가지고 네. 사람한테 뭐 피해를 끼친다는 이런 부분에 지금 사실 이 교육을 실시하는 국가들 표준화 그 예산을 들여사는 이 교육의 주체가 사실 국가들 표준화 산업부의 거기인데 거기서 지금 사실 담당하고 있는 네, 아이고, 여기 교육과정인 분들한테 제가 상담하고 능력이 없다고 같아요. 그런데 아니 분야가 다른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사실 저는 사실 감사를 하는 입장인데 딜레마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사실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으로 네. 말씀하신 대로 서로 계속 그 해외 유럽이 그런 데도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을 많이 우리가 배워와가지고 우리 바로바로 우리 제도에 정착을 시키면 됩니다. 아무튼 상학시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걸 들으면 네. 네.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들은 누구를 위한 정부고 네. 누구를 위한 공무원인지 네. 잘 모르겠어요. 글쎄요. 정말 화나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지금 현재 유사피해 발생할 수 있는 해브리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유사피해가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유사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제품으로 네. 네.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해브리스라는 게 네. 지금 이런 유사 사회 발생할 수 있는 이거 말고도 여러 제품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아, 지금은 살균제, 바이오사이드에 대한 거는 살생물제법에 의해 갖고 좀 등록하고 농도가 안전하다는 거 확인하고 뭐 그렇게 지금 시스템을 구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사이드에 대한 것만큼은 체계가 됐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또 빠져나가는 거가 이제 바이오사이드가 아니면서 흡입 독성이 있는 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상당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아직 체계가 안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흡입이 됐을 때는 그대로 살수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페브리지가. 페브리지 속에 그 DDH라고 하는 물질이 사실은 독성이 있고 페브리지 본사에 가면요 그거에 대한 평가를 미국 쪽에서는 다 달았어요. 유해성 평가를. 그래갖고 유해성 평가를 받아서 건강에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돼갖고 소비자의 안전 평가에 미국의 페브리지는 맨 밑에 등급입니다. 근데 자기네들이 그런 평가를 받은 부분은 홈페이지에다가 다 기재를 하고요. 보면은 검색까지 해서 그 유해성 평가에 대한 결과를 보도록 해놨어요. 근데 한국에 있는 페브리지는 같은 회사인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정보기능조차도 없어요. 미국에서는 다 공지했던 거고요. 똑같은 회사인데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왜 미국 쪽이나 유럽에서 보면은 잘 나가는 그런 기업들이 왜 한국에만 오면 왜 자기네 나라에서 쓰는 그 기준 자체를 쓰지 않고 왜 보면 엉뚱한 짓을 하냐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국내 규정 자체나 법규나 이런 것도 허술하다는 얘기죠. 그럼 품목 좀 리스트업 쭉 해줄 수 있나요? 그지 말아요. 그러니까 베브리지 뭐 이렇게 좀 있잖아요.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모르고 막 쓴 경우가 많거든요. 네, 아니 근데 그것만을 해도 다시 조사를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몇몇 사례를 할 수 있으면 전체 조사를 통해서 리스트화하는 거는 사실 그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바이오사이드는 지금에서 정부 쪽에서 리스트를 갖고 있는데 그것도 조사가 된 자료들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특히 조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네. 어느 정도만 좀 알려주더라도 저희가 생활에 도움이 돼요. 네. 그냥 상식선에서 네. 세균을 죽인다는 이유라든지 곤충을 죽인다는 이유 뭐 이런 용도로 쓰는 것들이 네. 대부분이 사람의 호흡기가 이렇게 섭취가 됐을 때 흡입이 됐을 때 네. 유사한 그렇죠. 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맞습니다. 되는 왜냐하면 것 같아요. 그 바이오사이드라고 하는 거가요, 곤충이 독성을 받는 거나 사람의 세포가 독성을 받는 거나 생물학적 기준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곤충의 독성이 있는데 사람은 안전하다. 그런 물질은 없습니다. 바이오사이드면은 똑같은 생물학적인 특성이 있어서 사람에게서의 독성을 갖고 있는 거나 또는 곤충의 독성을 갖고 동일한 거기 때문에 결국에서는 농약이라는 거하고 바이오사이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람에게 노출했을 때 리스크가 기본적으로 있죠. 지금 그 가공식품에 보면은 그거를 뭐 신선도 유지라든지 아니면 뭐 그 기간을 오래 유지하기 위한 그다음에 뭐 보기 좋기 위한 그런 각종 첨가물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개개 성분 하나로 보면 무해하다고 그러는데 네. 그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섞였을 때는 이게 어떤 작용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의 과학 체계에서의 항의를 보고 있는데 독성물질 평가하는 거가 대개는 단일 물질 기반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노출되는 거는 여러 물질에 동시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평가하려면 비용이 너무 드는 거예요. 가지수가 너무 많아요. 그것까지 보려면 기업이 보면은 제품을 출시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서는 단일 물질 기반을 할 수밖에 없는데 최소한 보면은 유럽과 같이 동시에 노출된 거를 평가하고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제품이 출시되고 난 다음에 사람에서 피해가 어떠냐 하는 것들을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 외국에서 모니터링 해요. 근데 우리는 모니터링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동시 노출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모아야 되는 거죠. 네. 물질 많이 전자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전자파, 네, 점점 넓어집니다. 네. 최근에 2011년도에 세계보건기구가 네. 암 물질의 2등급 B로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거에 대해서 임상 실험이라든지 네. 교수님 학과에서도 그런 쪽에
자료나 연구 뭐 계획 그런 것들이 그거에 대한 연구가 충분치 못하지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도 쟁점화되는 거는 어떤 경우냐면 주로 이제 극저주파라고 해서 ELF라고 하는데 ELF가 원래 송전선 그래서 이런 경우인데 송전선은 눈에 보이니까 너무 가까이 가서 경우에서는 자기장이 있다는 것들에 대한 것을 인식을 하고 그러는데 도시에서 그 전봇대를 통해 갖고 이렇게 갈 수가 없으니까 지중화를 합니다. 근데 되게 전선이 지나가는 거 하고 거리가 너무 짧으면은 깊이 묻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묻는 거를 갖다가 굉장히 얇게 묻은 경우면 그러면은 지중화하더라도 전자파 노출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이제 한전이 주로 이렇게 송전선을 지중화한 그 지역에 있어서 이 지중화된 송전선을 가지고 계속 민원이 끊지 않고 있어요. 그 논쟁이 있고. 그리고 제가 있는 부천이나 부평 쪽에서는 바로 송전선을 아파트 단지 그리고 이제 학교가 있는 바로 옆에 갔다가 지중선을 묻어갖고 애들이 노출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 해는 악성 리프종이 생겼어요. 일종으로. 그게 아닌 거죠. 일종으로.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지등선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일정 정도의 거리만 되면 예를 들면 10m 정도만 이격거리를 하면은 전자파는 뚝 떨어져요. 문제는 없는데 이 10m라는 걸 갖다가 보면 공간 안 잡히고 그냥 아파트 단지 그냥 세운 거야. 보면 LH 쪽에서. 그러니까 바로 옆에 붙은 쪽에서는 전자파 일상이 노출되는 거죠. 근데 외국에서 계속 논쟁이 되고 안전성에 대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의 건강을 고려해서 조그마한 이격거리라도 되면 전자파가 줄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것들을 확실히 떨어뜨릴 수 있는데 그 정도까지 생각을 못하는 거죠. 마무리. 네. 끝나신 겁니까? 네, 끝났어요. 지금 더 질문 나오면 빨리 마무리하려고. 네, 그 여러분들의 건강과 대한민국의 건강을 위한 임 교수님의 강의에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총무의 안성환입니다. 오늘 1조는 외부에 참관 수업이 있어서 갔고요. 그래서 조금 1조 분들이 원래 출석률이 좋으신데, 빠진 걸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전체 단톡방에 공지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출력해서 지금 나눠드렸고요. 워크샵 개최 계획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투표를 결정한 날짜가 이제 6월 1일부터 2일까지 1박 2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소는 한솔 오크밸리이고요. 저희가 이번 주에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환경이고 또 숙소도 저희가 특별히 그 콘도 중에서 제일 깨끗한 큰 평수를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저희가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토요일날 오후 3시에까지 이제 행사장 도착인데 저희가 회장단에서 생각하기는 개인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이 좀 편리하지 않겠냐 했는데 몇 분들이 또 이렇게 나는 차량이 필요하다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차량이 필요하신 분이 몇 분 정도 되는지 보고 그 지점을 좀 찾아가지고요. 필요하면 저희가 이렇게 버스를 렌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분들이랑 이렇게 엮어서 같이 카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비용이나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투표해 보면 4가지 선택 사항이 있습니다. 참석 하는지 여부, 두 번째는 차량을 어떻게 가져가실 건지, 세 번째는 2일차는 어떻게 하실 건지,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귀가를 조기 귀가하신 분들 계신지 조사를 했거든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화방에다가 목요일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조금 당겨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둘째 날 골프를 치려면
저희가 지금 부킹한 게 총 그 세 그룹 팀이거든요. 그래서 한 팀에 4분씩 하시면 12분까지 지금 할 수 있는데, 이게 인원수가 차는지 안 차는지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지금 제 생각은 월요일 저녁까지, 다음 주 월요일 저녁까지 투표를 좀 당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시고 이제 선택을 바로 해주시면 제일 감사합니다. 그래서 3시까지 도착하시면 3시부터 4시 반까지 저희가 팀별로 볼링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 있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자료를 먼저 그 오른쪽 편을 보시면 위에는 전체 그림이고요. 그 아래를 보시면 이렇게 차량 진입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찍으실 때 이 한소 오크밸리 제가 가봤는데 엄청 크더라고요. 그냥 저는 보통 대륙 리조트 이런 거 생각하고 이렇게 갔는데 처음에 진입로부터 한 2km, 3km까지 계속 산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치시냐면 한소 오크밸리 빌리지 센터를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빌리지 센터를 보면 여기 딱 주차 부분이 있죠. 여기에 이제 주차한 공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으로 빌리지 센터를 치시면 거기 주차를 하시고 바로 아래에 이제 빌리지 센터에서 저희가 식사하고 볼링장 이런 편의 시설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볼링을 치고요. 그 아래 특강 이렇게 해서 사우스 콘도가 있습니다. 아래 저기 화살표 있죠. 그래서 여기 사우스 B 연회장이라고 이제 제가 다시 또 다 안내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숙소는 또 거기서 위로 보면 골프 콘도 A동, 예, 숙소는 또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약간 거리가 있는데 걷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서로 이 동간의 거리가 한 3분에서 5분 정도, 그러니까 산책하기도 좋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동선으로 움직일 건데 다시 한번 또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팀 볼링 대회는 여기 빌리지 센터에서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고요. 우승팀은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시 반부터는 저희가 특강, 아까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진행하면서 교수님 말씀 좀 듣고 싶었는데 교수님 또 표준 이야기 말고 다른 거 해주시겠다 해서 너무 감사하게 저희가 특강을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시 반부터 5시 반까지 특강을 진행하고요. 특강은 그 아래에 있는 사우스 콘도에 있는 B 연회장에서 있습니다. B 연회장. 그리고 특강이 끝나면 저희가 체크인하고 숙소로 제가 배정을 해드릴 겁니다. 현재 저희가 15객실을 확보했고요. 이미 나머지 다 만실됐습니다. 더 확보도 안 되는데, 그래서 보고 몇 분이 가시는지를 해서 나중에 이 방에 투숙하실 분을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31평인데 방이 2개가 있고요. 거실이 꽤 큽니다. 화장실 2개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제 한 방에 한 분씩 주무셔도 거실에 한 분 주무시면 3분까지 굉장히 쾌적하게 주무실 수 있고, 좀 이렇게 친밀하게 주무시고 싶으면 이제 많이 한 방에 여러 분 주무셔도 되는데 저희가 그건 나중에 한번 보고요.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시부터 9시까지 이제 저녁 만찬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위에 있는 석식 조식하는 빌리지 센터에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돼지고기 바베큐를 무제한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원래 라면 먹으려고 했는데요. 회비가 너무 회비 아까 제가 공지를 해드렸는데 33분이 지금 납부하셨고 내일 또 이제 내일 마감인데 저한테 납부하시겠다 하신 분이 한 5분 계셨어요. 그래서 거의 지금 한 80% 이상 지금 납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돼지고기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면 이제 물음표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어제까지 드신 분들 해 뜰 때까지 드셔도 되고요. 그래서 친교의 시간을 저희가 가질 예정이고 공식적인 취침은 23시부터 해서 주무시고 다음날 일요일날 아침에 그리고 이날 토요일 저녁에 귀가하실 분들 계실 텐데 저희 체크하는 데 부분이 숙소 나는 안 자겠다라고 하면 거기 체크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저희가 체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일요일 아침에 예를 들면 조식을 드시고 2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다른 일정 때문에 같이 가시겠다는 분도 이제 어쨌든 체크하면 저희가 체크에 다 나오니까 그걸로 저희가 좀 조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는 좀 지금 단체 조식을 먹는 경우가 있고요.
단체 조식은 저희가 모여서 그 식당에서 먹는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빨리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안 좋은 점은 메뉴를 미리 정해야 되고 메뉴를 바꿀 수 없고 사람 수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주문한 대로 메뉴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가서 보통 나 아침 안 먹어 이래도 그냥 돈은 저희가 다 내는 거고 나는 뭐 우거지탕 있는데 나는 뭐 대구탕으로 바꿔줘.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요즘에 간편식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이제 그 데워 먹을 수 있는 죽 아니면 뭐 떡국 이런 거 요즘에 잘 나와 있잖아요. 저희 캠핑 같은 데 가면. 그래서 그런 걸 제공해 드려서 방에 보면 약간 그 조리스가 다 있습니다. 물 뿌리는 것도 있고 그 전기 파트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할 건지 아닌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식사를 하시고 저희가 9시 반 체험팀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9시 반에 이 원주에 저희가 한 차로 한 20분 정도 가면 레일바이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일바이크를 타고 그 바로 앞에 소금산 출렁다리 이거 그 TV에서 그 유재석 씨가 한번 찍었던 건데 꽤 아찔한 그런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해서 저희가 가는 걸로 지금 체험팀이고요. 골프를 치시고 싶으신 분은 그 체크를 해주시면 저희가 팀을 만들어서 오크밸리는 이미 다 부킹이 다 마감이 돼서 저희가 여기서 한 20분 걸리는 벨라스톤 그 클럽에 6시 40분에 부킹이 되어 있습니다. 세 팀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거기 가서 거기서 조식을 그 클럽하우스에서 드시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골프팀으로 참여하신 분은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뭐 회장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약 15만원, 1인당 15만원에서 플러스 알파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체험팀은 이제 뭐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레일바이크 타고 이제 출렁다리 입장권까지 해서 저희가 이거는 원회비에서 지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상황을 봐서 같이 점심 식사를 하고 해상하는 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더 저희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잘 귀가하시면 전체 워크숍은 끝나는 걸로 되겠습니다. 혹시 그 질문 있으시면 좀 간단하게 몇 개만 좀 해주시죠. 혹시 나는 그 투표가 너무 어렵다 이러시는 분, 제가 봐도 좀 너무 선택지가 많아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 번에 하려면 그걸 다 거기다 써놔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투표 이미 많이 하셨더라고요. 단체복 주나요? 네? 단체복이요? 일기사 같은 분. 겨울이라 예. 학교 단발을 했는데 지금 여름이잖아요. 학교 티로 할까요? 학교 티가 있어요. 교수님 학교 티가 있나요? 그걸 쓰려고 그러면 그 여름 잠바, 여름 잠바도 아마 4, 5만원이면 될 거예요. 저번 학기에 5만원 정도 들었거든요. 여름 잠바가. 메이크업 걸로는 아니고 여기 그 학교에 체육센터가 있는데 그런 거 학교 마크 해가지고 원루에서 말씀드렸죠. 그 우리 연구원 선생님들이 그 원루의 선택. 네, 그거는 얇은 걸로 해가지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필요하면 투표를. 그게 뭐 약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왜냐면 이제 평상시에 늘 입고 다니지 않으니까 좀 약간 뭐 비용적인 것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거 뭐 나중에 투표를 한번 해볼까요? 근데 그거는 그거 있더라고요. 저번 일기에서 그거 입더니 다들 좋아가지고 누구신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 그렇죠. 그리고서 수업 때 다 입고 왔어요. 수료식 때 다 입고 왔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T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다른 혹시 질문 또 회장님 16일 날 예. 여기 인사할 적에 예. 11월 10일 예. 그거 말고 혹시 저희가 26일날 등산, 일기 등산을 참가하시는 분들 저희가 받았는데, 4분 제가
연락 받았거든요. 그래서 뒤에 이제 저희 팀장님이시자 총무님 계신데 전달해 드렸는데 혹시 더 가실 분 계신가요? 지금 등산, 일기 등산. 상당히 빡신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좋은 네, 거니까. 네, 네. 아니 뭐 혹시라도 이제 끝나고 저한테 얘기하시면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거나 회사에 연락 주시면 제가 그 일기 총무님이신 우리 센터장님께 제가 전달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센터장님 저 일기 가실 분들 혹시 저희 워크샵에 저희가 그것도 이제 초청을 할 건데 일단 오늘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하고 난 뒤에 제가 알려드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지해가지고. 네. 골프도 같이 하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것까지 같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혹시 없어요? 네. 그러면 회장님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네. 예. 그러면 뭐 저희 2교시 하고요. 3교시도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안 바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같이 저희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